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도면에도 없는 휴게 공간엔 창문마저 없었고요. 공장 내부에는 불을 키운 기름때가 가득했습니다. 14명이 숨진 대종공장 화재 사고는 2년 전 아리셀 참사 때와 판박이 인재라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참사의 책임을 규명한 건 물론이고 정부와 지자체의 안전관리에 안일한 점이 없었는지 반드시 짚어봐야 하겠습니다. 중동 사태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전쟁 충격이 25조 원 규모로 결정됐습니다. 재정 부담은 최소화하되 필요한 사람에게 직접 차등을 둬서 빠르게 지원하는 게 핵심인데요. 다만 이렇게 풀린 돈이 오히려 물가를 자극할 수도 있는 만큼 속도전 못지않게 정밀한 설계에도 공을 들여야겠습니다. 그럼 이 시각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개방 48시간 최후 통첩에 이란은 즉각 맞불을 놨습니다. 그러면서도 호르무즈 해협은 적이 아닌 모든 선박에 열려 있다는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남부에서 주요 교량과 마을을 파괴하며 친이란 무장 세력에 대한 군사작전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레바논 대통령은 민간인 시설을 파괴하는 이 공격은 지상 침공의 전조라고 비판했습니다. 중동 사태 이후 농업용 난방유가 18일 연속으로 올라 밥상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휘발유와 경유값도 내림폭을 줄였고 이번 주엔 다시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전 공장에 대형 참사가 발생하기 한 달 전 위험물 안전관리법 위반 사실이 확인됐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번 화재 원인과 연관성이 있는지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새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로 신현송 국제결제은행 DIS 통화경제국장을 지명했습니다. 청와대는 신 후보자가 물가 안정과 국민경제 성장이라는 통화정책의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적임자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중동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주말 사이에 트럼프가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라면서 48시간을 지시했는데요. 이 최후 통첩에 이란이 즉각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자국 발전소가 공격받으면 미국 소유의 모든 시설을 공격하겠다고 경고하면서도 호르무즈 해협은 적이 아닌 모든 선박에 열려 있다는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오만 무스카트에서 김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48시간 안에 호르무즈 해협을 열지 않으면 이란의 발전소들을 초토화하겠다고 최후 통첩을 날린 직후 이란 군사령부 대변인이 국영방송을 통해 성명을 냈습니다. 이란의 연료, 에너지 시설을 공격한다면 이란은 더 강력한 보복을 할 거라며 맞불을 놨습니다. 공격 대상으로는 미국 소유의 에너지, IT 시설은 물론 걸프 지역 국가들의 생존과 직결된 해수 담수화 시설까지 구체적으로 지목했습니다. اقتدار هوشمندانه نیروهای مسلح و آسمان بالای سرتان در اختیار ماست. این را ثابت کرده ایم. زیرساخت‌هایمان را بزنید، زیرساخت‌های مهمتر و بیشتری از شما را میزنیم. 모하마드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도 국가 인프라가 공격받는 즉시 중동 지역 핵심 인프라와 에너지, 석유 시설이 돌이킬 수 없이 파괴될 것이라고 강력 경고했습니다. 강경한 보복 예고와는 별개로 이란은 해협 개방을 내세우며 외교적 명분 쌓기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유엔 산하 국제해사기구 이란 대표 알리 무사비는 반관영 매체 메흐르 통신 인터뷰에서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의 적이 아닌 모든 선박에 개방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란 정부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앞서 아바스 아라그치 외무장관이 한 발언과 같은 맥락입니다. Well, as a matter of fact, the Strait of Hormuz is open. It is only closed to the tankers and ships belong to our enemies, to those who are attacking us. 이란은 결국 호르무즈 해협 사태의 모든 책임은 미국과 이스라엘에 있다며 해협 봉쇄의 화살을 외부로 돌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48시간 시한이 다가오는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은 갈수록 고조되고 있습니다. 오만 무스카트에서 YTN 김혜린입니다.
지금까지 이란의 반응을 보면 이란이 이란 미국의 압박에 순순히 물러설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호르무즈 봉쇄 여파로 슬로베니아에서는 주유소 연료 판매를 1인당 30리터로 제한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란 국영방송이 공개한 미사일 발사 영상입니다. 이란은 이 같은 미사일로 이스라엘 남부는 물론 아랍에미리트와 쿠웨이트의 미군 기지를 타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 또 테헤란 상공에서 전투 드론을 격추해 이스라엘과 미국의 공격을 막아냈다고 말했습니다. 이란군은 미국이 발전소를 파괴하면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봉쇄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لیکن در صورت عملی شدن تهدیدات آمریکا در خصوص نیروگاه‌های ایران بلافاصله اقدامات تنبیهی انجام خواهد شد. یک، تنگه هرمز به طور کامل بسته می شود.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도 소셜 미디어에 기반 시설이 공격받는 즉시 중동 지역의 핵심 인프라, 에너지, 석유 시설 등이 돌이킬 수 없이 파괴될 것이라고 썼습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여파가 하나둘 나타나고 있습니다. 슬로베니아 주유소에서는 연료 구매를 1인당 30리터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넣을 수 있으면 다행인데 아예 문을 닫은 곳도 많습니다. 이번 전쟁으로 인한 원유 공급 부족과 사재기 조짐 때문입니다. Pour moi, c'est nouveau. Je ne pensais pas que ce serait si rapide, le manque que ce serait lié aussi rapidement par rapport aux événements qui se passent en Iran. Maintenant, je suis un peu étonné. 슬로베니아 정부는 연료 재고는 충분하다면서도 당분간 이러한 제한 조치를 유지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미국은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할 것이라면서 이란을 거듭 압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재무장관은 이란 원유에 대한 제재 유예로 한국 등 동맹국이 이란 원유를 구매할 수 있을 거라고 말했는데요. 워싱턴 연결해 보겠습니다. 홍상희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이 어젯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라면서 48시간을 통보했는데 관련 움직임이 있습니까? 네, 현지 시간 일요일인 오늘 공식 일정 없이 트럼프 대통령은 플로리다주 마러라고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골프에 나선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는데 이란 발전소 공격에 대한 추가 발언은 없었습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어제 48시간 통첩에 대해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긴장을 고조시켜야 한다며 옹호에 나섰습니다. 지난주 대이란 군사작전을 축소하겠다고 했다가 다시 이란 발전소 파괴를 언급하며 긴장을 고조시키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는 이건 서로 배타적인 사안이 아니라고 말했는데요. 호르무즈 해협의 이란 요새를 완전히 파괴할 때까지 작전을 계속할 거라며 이란 대응에 모든 선택지가 열려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베선트 장관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Kristen, the president's been very clear from the beginning that the goals are destroy the Iranian Air Force and the Navy, to completely demolish their missile capabilities. The president will take whatever steps it takes to achieve those goals. 마이크 왈츠 주 유엔 미국 대사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농담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는데요. 이란에는 가스 화력 발전소뿐 아니라 다른 발전소들이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최대 규모의 발전소부터 공격을 시작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이 말도 들어보시겠습니다. As the president announced, he will start by attacking and destroying one of Iran's largest power plants. He's not going to allow this genocidal regime to hold the world's energy supplies or economies hostage. 네, 베선트 장관의 다른 발언도 하나 볼까요? 이란 원유에 대한 제재를 유예한 것이 우리나라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했죠. 네, 앞서 미 재무부는 국제유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 이란산 원유 판매를 다음 달 19일까지 허용하기로 했죠. 중국이 제재 대상인 이란산 원유를 헐값에 사들여서 비축을 하고 있다면서 이란산 원유를 세계 시장에 풀어 유가를 억제하겠다는 구상이었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오늘 미 NBC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한 자리에서 미국이 이란 원유 제재를 한시적으로 해제한 게 이란이 140억 달러에 이르는 수입을 얻게 만든 게 아니냐는 질문을 받았는데요. 베선트 장관은 중국으로
싸게 팔리던 이란 원유가 한국과 일본으로 간다면 상황이 더 나아지는 거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 전쟁의 성과를 감안하면 일시적인 유가 상승은 미국 국민이 감당할 수 있는 거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유가가 오를 기간이 한 달이 될지 50일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란 정권이 핵무기를 보유할 수 없게 되면 유가는 계속 안정이 될 거고 미국인들도 안보 없이 번영이 없다는 걸 이해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그러면서 이란 석유 수출의 90%가 이루어지는 하르그 섬에 대한 폭격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며 미군의 점령 가능성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We had a very successful bombing campaign against the military installations at Karg Island, the nexus for all the Iranian oil supply. What could happen with Karg Island, we'll see. Could U.S. troops go into Karg Island to secure it? Again, as I said, all options are on the table. 이란은 앞서 미국의 일시적 원유 제재 해제 조치에 대해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었는데요. 이란 석유부 대변인은 해상에 남아있는 원유가 없고 국제시장에 공급할 물량도 없다면서 베선트 장관의 말은 희망 고문에 불과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이란과의 회담에 대비하고 있다는 소식도 있었지요. 네, 악시오스가 오늘 보도한 내용입니다. 이란 전쟁이 3주를 넘어서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추구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악시오스는 미국이 이란과의 회담에 대비한 준비 작업에 착수해 스티브 위코프 중동 특사와 트럼프 대통령의 맞사이 제러드 쿠시너가 논의에 참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은 이란에 대해 6가지 요구사항을 준비했다는 소식인데요.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5년간 미사일 프로그램 추진 불가, 또 우라늄 농축 금지, 나탄즈와 포르도 등 핵시설 해체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원심 분리기 관련 장비 생산에 대한 외부 감시가 있어야 된다는 점과 미사일 상한을 1000기로 제한하는 군축 협약, 또 헤즈볼라와 후티, 하마스 등 대리 세력에 대한 자금 지원 금지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은 협상은 할 수는 있지만 전쟁 배상 또 재발 방지 보장이 있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악시오스는 미국이 동결한 이란 자산을 반환하는 방식으로 배상 요구에 응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요구하면서 최후 통첩에 나섰고 이란이 호르무즈 봉쇄와 또 미군 기지가 있는 중동 국가 발전소 공격까지 예고하면서 이 대화 국면으로의 전환은 당분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일본 정부가 미국과 이란이 전쟁을 멈춘다면 호르무즈 해협의 자위대를 파견할 수도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미국을 향해 호르무즈 안전에 공헌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걸로 읽히는데요. 동시에 일본은 이란과도 선박 통과를 협의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도쿄에서 이승배 특파원입니다. 미일 정상회담에 동석했던 모테기 일본 외무상이 호르무즈 해협에 자위대를 파견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기뢰가 선박 항해에 걸림돌이 된다면 자위대 군함을 보내 제거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기뢰 제거 기술이 세계 최고란 말도 덧붙였습니다. 다만 조건을 하나 내걸었는데 미국과 이란이 전쟁을 멈춰야 한다는 겁니다. 모테기 외무상은 회담 당시 군함 파견에 대해 구체적인 숙제는 받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 호르무즈 해협 안전에 공헌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 정부 관료들은 회담이 성공적이라고 자평하지만 일본 언론은 여전히 호르무즈 숙제가 남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결국 어떤 식으로든 중동 정세 안정 조건으로 자위대를 파견할 거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동시에 일본은 이란과 일본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할 수 있게 협상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 외무장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봉쇄하는 건 이란을 공격하는 적 선박뿐이라며 일본 선박 통과를 허용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사실 여부에 대해 정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은 그동안 이란과 비교적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2019년 미국과 이란이 갈등을 빚었을 때도 아베 당시 총리가 이란을 방문해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를 만나는 등 중재를 시도했습니다. 미국에게는 일본 국내법을 방패로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하겠지만 할 수 없는 부분을 명확하게 전달을 하고 또 이란에 대해서 해협의 봉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좋지 않다라고 비난을 하면서도 또 국익을 위해서는 이런가 또 협의를 하는 일종의 아주 현실적인 그런 외교고. 일본 정부는 이란에 억류됐던 일본인 2명 중 1명이 풀려났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6월 체포됐고 현재 건강 상태는 문제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직 억류된 다른 1명은 지난 1월 구금된 NHK 테헤란 지국장으로 보인다고 교도통신은 전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지금의 가장 큰 문제는 역시 트럼프입니다. 전쟁은 확산하고 있는데 대체 목표가 뭔지 뚜렷하게 제시하지 못하니까 출구도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란의 지원을 받는 예멘 후티 반군까지 본격 가세하면 출구는커녕 되려 걷잡을 수 없이 확전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김종욱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 초기 2, 3일이면 끝낸다더니 이후 4, 5주 걸린다. 그리곤 다시 그보다 더 빨리 끝난다고 말을 또 바꿉니다. We're doing it much faster than we thought, and it's better, stronger, and our country is doing really well. I think you'll see it's going to be a short-term excursion. 이후엔 휴전할 생각이 없다고 경고합니다. I don't want to do a ceasefire. You know, you don't do a ceasefire when you're literally obliterating the other side. 그러더니 하루가 지나지 않아 군사작전 점진적 축소를 내비칩니다. 그래서 출구 전략인가 싶더니 다시 오히려 지상전을 준비하는 듯한 움직임이 나옵니다. 군함 3척과 해병 원정대 2,200명의 추가 파견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진 겁니다. 게다가 국방부가 이 전쟁을 위해 약 300조 원 넘는 추가 예산을 요청하니 장기전을 염두에 뒀다고 풀이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 목표와 기간에 관한 이런 엇박자, 발짓자 행보는 상호 공격 확대와 치솟는 유가의 비상인 전 세계에 혼란만 더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새 국면에 들어갔지만 명확한 출구는 여전히 없고 미국의 목표는 물론 장기간 압박을 버텨낼 이란의 능력까지 모든 게 불확실하다고 외신은 전합니다. 다만 이란 입장에선 걸프 국가를 겨냥한 미사일 발사 규모는 줄었어도 저강도 공격으로 압박이 충분하고 전쟁이 여러 달 이어질 가능성에 대비한 비축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특히 세계 최대 에너지 공급원인 호르무즈 해협을 이란이 잠근 데다 이란의 지원을 받는 예멘 후티 반군까지 나서 홍해를 지나는 우회로까지 막으면 전쟁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선박 운항 방해와 에너지 기반 시설 타격 능력이 있다고 평가받는 후티 반군은 실제로 가자지구 전쟁이 이어진 지난 2년 중 상당 기간 홍해 해운을 마비시켰습니다.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인지 알 수 없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비례해 전쟁 장기화, 확전 가능성의 그림자는 길어져 갑니다. YTN 김종욱입니다. 엄청난데? 네, 14명이 숨진 대전의 화재 사고. 이 사고는 급속도로 불길이 퍼져서 인명피해를 키웠던 것으로 잠정 조사했습니다. 노조 측은 안전사고를 경고를 반복했는데도 사측이 묵살하면서 참사로 이어졌다고 비판했습니다. 나연호 기자입니다. 노동자 14명의 생명을 앗아간 대전 공장. 불이 삽시간에 번지면서 희생자들은 피할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공장 내부 곳곳에 낀 기름때가 불길이 급속히 확산한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집진 설비나 배관, 슬러지 같은 게 많이 껴있기 때문에 그걸 타고 순식간에 급격히 연소 확대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노조 측은 그동안 안전사고 위험을 반복해 지적해왔다고 주장하며 이를 묵살한 결과가 결국 참사로 이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저희들이 환경시설, 집진시설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이런 화재의 위험 이런 것이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회의에서 논의하고 개선 요구했었기 때문에 특히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공조시설이나 배관 찌꺼기를 제거해달라는 요구를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사고는 안전보다 이윤을 우선해 벌어진 인재라고 비판했습니다. 노동조합은 이번 사고가 단순한 재해가 아니라 안전보다 이윤을 우선시한 경영의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중대한 인재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책임을 분명히 인정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와 사고 원인 전면 공개, 충분한 보상을 회사 측에 요구했습니다. 노동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네, 이번 참사의 희생자 14명의 시신이 모두 수습됐지만 신원 확인은 아직입니다. 강한 불길에 시신이 심각하게 훼손됐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희생자들에 대한 부검을 완료했다며 이르면 오늘 신원 확인을 마무리하고 유가족들의 품으로 인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연락이 닿지 않았던 실종자 14명은 안타깝게도 모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불길이 워낙 거세 진화가 쉽지 않았는데 희생자들의 시신 훼손도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신원 확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신원이 확인된 희생자는 1명. 시신이 가장 먼저 발견된 40대 남성의 신원만 확인돼 유가족에게 통보됐습니다. 경찰은 화재 원인과 함께 사망자 신원 확인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유족의 DNA를 채취해 사망자에서 채취한 유전자와 대조 분석을 벌이고 있습니다. 정부도 유족의 불안을 덜기 위해 신속하고 정확한 신원 확인에 총력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DNA 분석기를 추가 지원하고 유가족과 피해자를 상대로 관계기관 합동 설명회를 여는 것은 물론 합동감식 사전회의에도 유가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르면 내일 중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내일 중에는 사망자들을 가족의 품으로 인도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희생자 14명에 대한 부검까지 모두 완료되면서 신원 확인을 위한 마지막 작업이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신원 확인 결과가 나오는 대로 즉시 유족들에게 통보할 방침입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대전경찰청은 사망자 14명 가운데 2명의 신원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내부 수색 과정에서 가장 먼저 발견된 40대 남성과 50대 남성 등 2명인데요. 경찰은 지문을 통해 신원을 파악한 뒤 유족에게 통보했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동 사태 여파로 우리 경제에 비상등이 켜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 고위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25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신속 처리하기로 했고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를 활용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본회의 산회 직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 협의회, 정부와 청와대는 중동발 고비를 당정청 혼연일체의 자세로 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그 방식은 역시 선제적 대응책인 추경 편성으로 타이밍이 생명이다, 지금은 경제 전시 상황이다, 무엇보다 신속한 처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비상한 상황에 비상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신속한 방파제 추경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국회의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비상한 상황일수록 당정청이 합심해서 한몸처럼 움직여야 하겠습니다. 정청래 대표도 골든타임을 강조하긴 마찬가지 정부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처리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추경은 경제의 산소 호흡기와 같습니다. 응급조치의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공감대 속 1시간여 진행된 고위당정에선 25조 원 규모의 추경 윤곽과 성격이 드러났습니다. 당초 거론되던 최대 20조 원보다 5조 원가량 많은 건데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를 최대한 활용한다는 구상입니다. 예상되는 초과 세수를 활용하여 편성함으로써 국채나 외환시장 등의 영향은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차등 지원에 방점을 찍고 취약계층과 지방 등 필요한 곳에 더 많이 지원하자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또 중동 상황의 장기화를 대비해 예산, 세제, 금융규제 등 가용 정책을 총동원하고 시장 교란 행위는 무관용 엄단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당정청은 대밀투자특별법 하위 법령 마련과 전남 광주 행정통합 준비 상황도 점검했습니다.
여당 내부적으로는 다음 달 10일을 추경안 처리의 디데이로 잡는 분위기인데 국민의힘이 예고한 송곳 검증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논의 과정에서 다주택이나 비거주 고가주택을 소유한 공직자를 배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해관계가 얽힌 공직자의 입김을 차단해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동산 투기와 전면전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 공직자를 향해서도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주택과 부동산 정책 논의 과정에서 이들을 아예 배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 보유자 등 대상도 콕 집어 거론했는데 하나같이 이 대통령이 공개 경고장을 날렸던 사례들입니다. 야, 앞으로 집값이 오를지 모르니까 집을 좀 미리 무리하더라도 사놔야 되겠네? 이런 투기적 수요도 있죠. 규제를 해야 되겠죠. 그러지 못하게. 이 대통령은 부동산 공화국 탈출은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핵심 중의 핵심 과제라며 공직사회를 겨눈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부동산과 주택 정책에는 단 0.1%의 결함이나 구멍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해관계가 얽힌 다주택 공직자가 관여하면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정말 수십 년간 만들어준 신화가 있어요, 신화. 불패 신화. 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또는 힘 있는 사람들이 이해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정책 변경이 너무 쉬워요. 다만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나 투자, 투기용 비거주 주택 보유자, 그리고 초고가 주택 자체를 비난할 이유는 없다고 했습니다. 대신 주택 보유가 많을수록 유리하고 또 집값이 오르도록 세제와 금융, 규제 정책을 만든 공직자들이 더 문제라는 생각을 거듭 밝혔습니다. 부동산 거래하는 사람이 나쁘다는 얘기 아닙니다. 근데 그 정책을 제대로 못 만든 또는 의지를 갖지 않은 그 결정권을 가진 권한을 가진 사람이 문제인 거죠. 이 대통령은 잘못된 부동산 제도를 만들거나 방치한 공직자가 이를 악용해 투기까지 한다면 비판을 넘어 제재받아야 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국정 최고 책임자의 강한 의지에 따라 부동산 정책 관련 공직자 가운데 다주택자 등을 대상으로 후속 조치가 곧 이어질 거로 보입니다. YTN 강진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새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로 신윤송 국제결제은행 BIS 통화경제국장을 지명했습니다. 이규현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브리핑에서 국제금융과 거시경제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신 후보자는 물가 안정과 국민 경제 성장이라는 통화정책의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적임자라고 설명했습니다. 신 후보자는 미국 프린스턴대 경제학과 교수와 뉴욕 연방준비은행 금융자문위원, 국제통화기금 상주학자 등을 역임했습니다. 야당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대구시장 공천에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육선의 주호영 국회 부의장을 컷오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대구시장 후보로 유력한 김부겸 전 총리의 출마 결정 시점이 임박해지는 분위기입니다. 박희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대구시장 경선 후보에 육선 주호영 국회 부의장,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배제하고 후보를 6명으로 압축했습니다. 현역인 유영하, 윤재옥, 추경호, 최은석 의원과 홍석준 전 의원,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이 각각 경선 후보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정현 위원장은 보수의 심장 대구의 미래를 위해 공천 기준과 정성 평가를 반영한 판단이라며 특정인을 배제하려는 게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두 분의 역할이 대구시장이라는 단일 직위에 머물기보다 국회와 국가 정치 전반에서 더 크게 쓰이는 것이 공관위는 예비 경선을 거쳐 2명을 추린 뒤 최종 후보를 선출할 계획입니다. 같은 날 서울시장 공천에 추가로 등록한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수민 의원 등 예비 후보 면접도 이뤄졌습니다. 혁신선거대책위원회 구성 문제로 당 지도부와 물밑 신경전을 이어온 오 시장은 조속한 선대위 출범을 거듭 강조했지만 그 목적이 향후 당권에 있다는 일각의 보도에는 오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당을 접수하려는 기세인 것처럼 보도가 되고 그런 저의 충정이 마치 다음 전당대회를 의식한 행보인 것처럼 오해를 낳아서 더불어민주당에선 대구시장 후보 추가 공모 여부를 논의하면서
김부겸 전 총리의 출마 결정 시점이 임박한 기류입니다. 대구 공천을 두고 내홍이 잇따른 국민의힘을 두고는 기득권이라는 우물에 갇힌 개구리라고 비유하며 시장직 확보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아마 이번 주 내로는 정리를 하시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지사 경선에 나설 민주당 예비후보는 김동연 현 경기지사와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 한준호 의원 3파전으로 확정됐습니다. 세 분이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자 선출을 위한 본경선 후보자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경선은 다음 달 5일부터 사흘간 진행하고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상위 2명이 결선에서 맞붙습니다. 서울시장 예비후보들은 주말에도 지지율 선두위 정원호 예비후보를 겨냥해 구청장 시절 의혹과 공약 부실 등을 지적했는데 정 후보는 소모적인 네거티브 경연이라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국민의힘 대구시장 공천에서 컷오프된 6선 주호영 국회 부의장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각각 수용 불가 입장을 내며 공개 반발했습니다. 주 부의장은 어제 SNS에서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의 결정은 대구시장 선거 포기 선언으로 부당한 컷오프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구하고 당내 자구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진숙 전 위원장도 입장문에서 공관위 결정을 납득할 수 없고 최근까지 나온 여론조사에서 자신이 선두를 달렸다고 주장하며 공관위가 결정을 재고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의 피의자 김은희 오늘 검찰로 넘겨집니다. 김은은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던 걸로 조사됐는데 경찰 수사 과정은 많은 논란을 남겼습니다. 표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 연인을 스토킹하다가 살해한 김훈이 검찰로 송치됩니다. 지난 14일 피해자 직장 근처에서 대기하다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지 9일 만입니다. 김훈의 치밀했던 계획 범죄 정황은 곳곳에서 확인됐습니다. 범행 전 이틀 동안 피해자의 직장 근처를 둘러봤고 범행 당일엔 피해자의 퇴근 시간에 맞춰 차량 유리창을 부수고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피해자가 저항할 것을 대비한 듯 차량엔 케이블 타이도 준비해두었습니다. 여기에 김훈은 자신이 타고 있던 차량의 블랙박스를 미리 제거했고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버렸다고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경찰 수사 과정은 여러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피해자가 경찰에 6차례나 신고했는데도 위치 추적 장치를 부착하는 잠정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지난달부터 김훈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과 잠정 조치 4호 검토가 논의됐지만 2주 넘게 이행이 미뤄져 부실 대응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김훈에 대해 구리경찰서장을 대기 발령 조치하고 내부 감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이번 주는 완연한 봄 날씨 속 한낮 고온 현상이 지속하겠습니다. 우선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올라 올봄 들어서 가장 따뜻하겠고요. 서울 낮 기온이 19도로 예년 기온을 7도 이상 크게 웃돌겠습니다. 그만큼 일교차도 10도가량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하늘 자체는 맑게 드러나겠지만 중서부 등 곳곳으로는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또 동쪽 지역과 서울 등 일부 중부지방으로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봄철 화재 예방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이 시각 서울의 기온이 5.5도, 대구는 4.8도로 예년보다 조금 낮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19도, 대전과 광주 모두 19도로 올봄 들어 가장 따뜻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고 내일과 수요일 사이 제주도에는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개방 48시간 최후 통첩에 이란이 즉각 맞불을 놨습니다. 그러면서도 호르무즈 해협은 적이 아닌 모든 선박에 열려 있다는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남부에서 주요 교량과 마을을 파괴하며 친이란 무장 세력에 대한 군사작전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레바논 대통령은 민간인 시설을 파괴하는 이 공격은 지상 침공의 전조라고 비판했습니다.
중동 사태 이후 농업용 난방유가 18일 연속으로 올라 밥상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휘발유와 경유값도 내림폭을 줄였고 이번 주에는 다시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새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로 신현송 국제결제은행 BIS 통화경제국장을 지명했습니다. 청와대는 신 후보자가 물가 안정과 국민경제 성장이라는 통화정책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적임자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다시 중동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란이 자국의 핵 농축시설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이스라엘의 핵 개발 중심 도시를 공습했습니다. 이스라엘 방공망이 뚫리며 피해가 속출하자 이란은 이스라엘 하늘이 무방비 상태가 됐다며 전쟁이 새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요르단 암만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서쪽 하늘에서 접근해오는 미사일. 방공망을 뚫고 땅에 내리꽂힙니다. 곧바로 불기둥이 치솟고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야자수 사이로 떨어지는 섬광. 요격 미사일이 솟구치지만 일부 미사일이 방공망을 피해 지상에 그대로 박힙니다. 이스라엘 남부 도시 디모나와 아라드가 이란 미사일 공습에 잇따라 뚫렸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매우 어려운 밤이었다며 요격 실패를 인정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란이 쏜 미사일이 특별하거나 새로운 유형은 아니었다면서도 요격 실패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להיכנס לחדרים ממוגנים, להיכנס למקלטים, וזה המצב הכי טוב כדי להינצל מאירוע כזה שהמיירטים לדאבוננו לא הצליחו להיראות. תודה. 방공망에 구멍이 난 두 도시에선 주택 파손과 대규모 인명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이란은 자국의 나탄즈 핵시설 공격에 대한 보복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디모나는 이스라엘 핵 개발의 중심지로 이란이 경고한 눈에는 눈 방식의 복수를 가한 겁니다. 이란 의회 의장은 경비가 삼엄한 디모나에서조차 요격에 실패했다면 전쟁이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는 신호라며 이스라엘 하늘은 무방비 상태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디모나 핵시설에는 피해가 없었고 이번 전쟁 요격률은 92%에 달한다며 방공망 자체엔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이 자랑하던 방공망이 핵시설을 노린 이란 미사일에 잇따라 뚫리면서 요격 미사일 재고가 바닥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커지고 있습니다. 요르단 암만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네,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남부에서 주요 교량과 마을들을 파괴하면서 군사작전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친이란 무장 세력 헤즈볼라의 무기 통로를 차단하겠다는 건데 레바논 대통령은 민간인 기반 시설을 파괴하는 이스라엘의 이런 공격은 지상 침공의 전조라고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박영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엄청난 폭발음과 함께 시커먼 연기가 솟아오릅니다.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남부 리타니 강을 가로지르는 카스미야 다리를 표적 공습했습니다. להשמיד באופן מיידי את כל הקשרים מעל לנהר הליטני שמשמשים לפעילות טרור. וזאת כדי למנוע מעבר של מחבלי חיזבאללה ונשק דרומה. 레바논 남부 마을의 주택 철거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이 지역을 하마스와의 전쟁 중에 이스라엘군의 공격으로 폐허가 된 가자지구 라파의 사례처럼 정리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최근 리타니 강의 모든 교량에 집중 공격을 퍼부으며 지난 열흘 동안 이미 교량 3개를 파괴했습니다. 엄연히 민간인 시설과 마을에 대한 공격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는 민간인 지역에 대한 이란의 공습에 강력한 보복을 다짐하면서도 그러나 자신들의 공격은 다르다고 주장합니다. We're responding with great force, but not on civilians. We're going after the regime. We're going after the IRGC, this criminal gang. 레바논 아운 대통령은 사실상 레바논 남부를 고립시키려는 이스라엘의 공격은 노골적인 주권 침해이자 지상 침공의 전조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완충지대를 구축한 뒤 결국 레바논 영토를 점령하려는 것이라며 국제사회에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레바논에서는 1,000명 이상이 사망하고 100만 명 이상이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중동 사태 이후 농업용 난방유가 18일 연속으로 올랐습니다. 밥상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그나마 석유 제품 최고 가격제 시행으로 하락세였던 휘발유와 경유값도 내림폭을 줄인 데 이어 이번 주 더 오를 걸로 전망됩니다. 박기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비닐하우스 등 시설 농가에서 쓰는 농업용 난방유, 즉 면세 실내 등유 가격이 지난 21일 기준 1261.19원으로 18일째 올랐습니다. 최고 가격제 대상에 포함되지만 지난 13일 최고 가격제가 시행된 뒤에도 면세 실내 등유 가격만 2.9% 올랐습니다. 최근 저점인 지난 3일과 비교하면 13% 넘게 가격이 뛰면서 나홀로 독주를 이어갔습니다. 면세유가 아닌 일반 휘발유와 경유, 실내 등유가 일제히 최근 고점보다 100원 안팎으로 내려간 것과 비교하면 대조적입니다. 면세유 중에서도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지난 13일을 기점으로 20원에서 30원씩 내렸는데 실내 등유만 35원 정도 올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원인과 대책을 내놓지 않는 가운데 농민들만 속이 타들어갑니다. 기름값이 오르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평소에 잡던 온도를 이제 유지를 못하고 이제 토마토가 익어가는 속도, 수확량 이런 게 다 문제가 되다 보니까 그게 좀 많이 힘듭니다. 또 늘어난 생산비 부담은 고스란히 농산물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결국 밥상 물가 인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와 경유값은 어제 오후 4시 기준 13일째 내림세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휘발유 값은 그제보다 1리터에 17전 떨어지는 데 그쳤고 인천과 경기 등 일부 지역에선 상승 전환이 포착됐습니다. 중동 사태가 격화하면서 1차 최고 가격제 시행 이후 국제유가가 더 치솟았고 이를 반영해야 할 2차 최고 가격이 오는 27일 발표됩니다. 27일에 2차 최고 가격이 시행이 됩니다만 그때는 가격이 사회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미리 좀 양해를 구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매점 매석 등을 막기 위해 현장 점검을 이어갈 방침이지만 농가 난방유에 대해선 이렇다 할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이런 에너지 위기 속에 일부 국가에서 오염물질이 많아 이미 퇴출된 저품질 석유 제품을 다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필리핀 에너지부는 해운 발전 부문과 2015년식 이전 차량, 서민의 교통수단인 지프니에 한해 유럽연합의 유로2 배기가스 기준에 맞는 연료 사용을 일시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유로2 연료는 필리핀에서 사용이 의무화된 유로4 연료보다 황 함량이 2배나 돼 그만큼 오염물질의 배출이 많습니다. 앞서 지난 10일 호주도 연료의 황 함량 기준을 기존 10ppm에서 50ppm으로 60일 동안 일시적으로 완화했습니다. 전 세계 운영업체들이 중동 공항으로 가기 위해 드는 전쟁 위험 보험료가 최고 5만 달러, 약 7,500만 원으로 치솟았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이들 업체는 보험료를 낮추기 위해 중동 지상에서 머무는 시간을 최소화하려고 중동 밖에서 급여하는 고육지책도 쓰고 있습니다. 중동 사태 이전에 수급 실패 그리고 가축 전염병에 쌀과 달걀, 육류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여기에 8개월째 수입 물가도 오르고 있습니다. 추가로 닥칠 물가 쓰너미 우려에 연내 한은의 금리 인상까지 전망하는 기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승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일 기준 쌀 20kg 평균 소매 가격은 62,605원입니다. 정부가 관리 양곡을 풀고 있다지만 7개월이 다 되도록 심리적 저항선으로 여겨지는 6만 원을 웃돌고 있습니다. 10kg 들이는 지난해보다 23%나 비쌉니다. 가축 전염병이 돌자 축산물 값도 고공행진입니다. 달걀 10개들이 평균 소비자 가격은 지난해보다 22% 비쌉니다. 한우 등심도 지난해보다 13% 가까이, 삼겹살은 5% 넘게 뛰었습니다. 중동 사태 영향이 반영되지도 않았는데도 지난달까지 수입 물가는 8개월 연속 뛰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유가와 환율 상승 영향이 반영되면 전방위적인 물가 상승이 우려됩니다. 산업연구원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3주 이내 끝나는 경우에도 한국 제조업 생산비가 5.4% 오를 것으로 전망했고 시티는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2.6%로 기존 전망치보다 0.3%포인트 올려잡았습니다. 정부 경기진단 보고서에는 8달 만에 경기 하방 위험 취지의 표현이 들어갔습니다.
중동 상황에 따른 국제 유가 상승 등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로 물가 상승, 민생 부담 증가 및 경기 하방 위험 증대가 우려됩니다. 블룸버그와 시티 등은 이르면 3분기부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릴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1차, 2차, 3차 모든 오일 쇼크 때는 오히려 원유를 공급을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물류가 잘 안 돼서 가격이 올랐는데 지금은 물류도 안 될 뿐만 아니라 공급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중동 사태가 장기화된다면 유가와 환율, 물가의 금리까지 타중고가 우려됩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경제 한 줄 뉴스입니다. 지난해 국내 상용 근로자가 1년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이 처음으로 평균 5천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통상 대학을 졸업하고 처음 사회에 진출하게 되는 20대 후반 취업자 수가 9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중동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수출 기업들이 물류비 급등과 관련한 어려움을 가장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이 포함된 중소기업 대출을 중심으로 은행 연체율이 오르고 있습니다. 포장 용기 등을 점주들에게 비싸게 강매한 신전떡볶이 가맹본부 신전푸드시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9억 6,700만 원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금융 분야 인플루언서, 이른바 핀플루언서들이 자신이 먼저 사둔 주식 종목을 SNS와 증권 방송 등을 통해 추천해 시세 차익을 보는 방식의 선행 매매를 했다가 금융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한 줄 뉴스였습니다. 네, 이번엔 대전 참사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대전 안전공업 화재 희생자들을 추모할 합동 분향소가 대전시청 로비에 마련됐습니다. 유가족들은 물론 평범한 일상을 뒤로한 채 슬픔을 나누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유가족들이 분향소 앞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립니다. 주변 사람들의 부축을 받아 간신히 몸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대전 안전공업 화재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대전시청 로비에 합동 분향소가 마련됐습니다. 평범한 책임감 강하고 열심히 사는 조카였어요. 유가족들이 지금 너무 힘들어하고 그다음에 지금 아무것도 못 먹고서 시민들도 자신들의 일상을 뒤로한 채 분향소를 찾았습니다. 조화를 올려놓고 침통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며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추모객은 체력 단련실과 휴게실에서 희생자가 발생했다는 것을 가장 아파합니다. 너무 속상했던 게 쉬시려고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이런 일을 당했다는 게 너무 가슴 아파요. 그렇게 많은 분들이 순식간에 그렇게 됐고. 같은 업계에서 일하는 한 시민은 불이 너무 크게 난 것 같아서 안타깝다며 희생자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했습니다. 화재가 좀 너무 크게 난 것 같기도 하고 동종업계에 있으면서 좀 마음이 좋지 않아서 유족들한테도 심심한 위로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모두 14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대전 안전공업 화재의 합동 분향소는 다음 달 4일까지 운영될 예정입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캄캄한 연기 속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지막 전화를 건 희생자들의 사연도 전해졌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합동 분향소 위패에 적힌 아들의 이름. 어머니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희생자들 모두 공장 노동자이기 전에 누군가의 아들이고 남편이고 아버지였습니다. 고 최모 씨도 가정을 책임지는 듬직한 가장이었습니다. 농번기면 말 안 해도 부모님을 찾아가 돕고 함께 술자리 친구까지 돼주는 살가운 자식이었습니다. 아이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애들이랑 컴셋이었어. 어려갖고. 연기 속에서 출구를 찾지 못한 최 씨는 마지막 순간 아내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우리 창문 있냐고 물었어요. 창문도 없고 앞이 안 보여서 나갈 수가 없다고 했어요. 3년 전 대전으로 건너온 또 다른 희생자는 부모님과 누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막내였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정신없는 상황. 여자친구와 마지막 통화에서 부모님께 차마 남기지 못한 말을 전했습니다. 못 나갈 것 같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부모님한테 사랑한다고 전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잘 다녀오겠다며 출근길에 올랐던 14명은 끝내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들과 밥을 먹고 함께 웃고 온기를 나누던 수십, 수백, 수천 명이 가족과 친구를 잃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3월 23일 월요일 주요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대전 안전공업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한 합동감식이 오늘 오전 10시 30분부터 진행됩니다. 합동감식에는 경찰과 소방, 고용노동부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이 함께 참여할 예정이며 유족 대표 2명도 참관하기로 했습니다. 국회는 오늘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와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합니다. 여야는 박 후보자를 상대로 25조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과 재정정책 중심으로 질의를 이어갈 걸로 예상됩니다. 20대 대선 당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정식 재판이 오늘 시작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1차 공판기를 진행합니다. 재판거래 의혹을 받는 현직 부장판사와 변호사가 오늘 구속심사를 받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뇌물 혐의를 받는 수도권지방법원의 김모 부장판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하고 오전에는 김 부장판사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 정모 변호사도 영장실질심사를 받습니다. 경기 남양주 북부 경찰서는 오늘 살인 혐의를 받는 남양주 스토킹 살인 피의자 김훈을 검찰에 송치합니다. 김훈은 지난 14일 교제했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일정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이르면 이번 주 재판 소원 사건들에 대한 첫 평의를 진행할 걸로 보입니다. 어떤 사건을 본안으로 넘길지, 또 헌재가 마련 중인 사전심사 기준에 윤곽이 나올지 관심입니다. 신귀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시행 뒤 처음으로 지정재판부 평의를 진행합니다.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는 사건을 재판관 전원이 참여하는 본안으로 넘길지 결정합니다. 통상 매주 화요일 이뤄지는 이번 평의에서는 재판소원 사건이 처음으로 논의되고 일부 각하 사건도 공개될 수 있습니다. 헌재가 어떤 사건을 각하할지 또 본안으로 넘길지 결정하는 건데 헌재가 마련 중인 사전심사 기준 가늠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30일을 넘기면 재판관 전원이 참여하는 본안 판단을 받게 되는 만큼 헌재의 사전심사 기준은 큰 관심을 받아왔습니다. 최근 열린 토론회에서는 사전심사 시 청구의 적법성과 헌법적 중요성 가운데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할지를 두고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헌법 보호라는 헌재의 본래 기능을 살려 사건의 헌법적 중요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가 하면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가 아닌 기각까지 가능하도록 제도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제도 시행 일주일여 만에 재판소원 접수 건수는 100건을 훌쩍 넘겼는데 헌재가 촉박한 시간 안에 얼마나 명확한 기준을 세울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YTN 신계입니다. (3월 23일) 월요일 스타트 브리핑 시작합니다. 먼저 볼 동아일보 기사는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한 공급망 충격이 산업 전방 위로 번진다는 내용입니다. 정유와 석유화학뿐만 아니라 자동차, 조선, 철강까지 전 산업계가 타격을 입는 중입니다. 우리나라가 주로 들여오는 두바이유의 현물 가격은 한 달 새 천정부지로 올라서요. 이제 배럴당 $160 선입니다. 전쟁의 여파로 요소 수급에도 비상이 걸렸는데요. 일주 사이 요소수 값이 2배나 껑충 뛰었습니다. 일부 업체는 판매를 중단했고요. 이에 정부와 업계가 요소수 관련 비상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또 산업의 쌀이라고 불리는 에틸렌 부족 문제도 심각한데요. 석유화학과 조선업 생산 차질에 이어서
자동차 산업에도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반도체 필수 냉매인 헬륨 가격이 급등하면서 반도체 역시 이번 전쟁의 영향권에 들어왔고요. 바이오 업계는 중동 항구 폐쇄와 바이어의 계약 취소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중동발 공급망 붕괴 충격이 글로벌 경기 둔화와 맞물리는 상황이 우려되는데요. 이럴 경우 우리 기업들은 공급망 붕괴와 수요 침체라는 이중구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는 분석입니다. 중동 전쟁이 4주째 접어들었다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4년 넘게 이어지고 있죠. 이 전장에 총을 다루는 인간형 로봇 휴머노이드가 처음으로 투입됐다고 하는데 영화 터미네이터가 현실이 되는 건 아닌지 경향신문이 다뤘습니다. 미국 기업 파운데이션은 키 180cm짜리 휴머노이드 팬텀 MK1을 개발했습니다. 지난달에 2대가 우크라이나 전장에 정찰용으로 투입됐습니다. 시속 6km로 빠르게 걸을 수 있고요. 움직임도 매우 자연스럽고 부드럽다고 하네요. 몸통엔 여러 대의 카메라가 달려있고 고도의 인공지능도 탑재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정찰 목적으로 쓰이긴 하는데 권총과 소총 등 화기도 다를 수 있습니다. 적에 대한 공격 여부는 아군 인간 병사가 갖게 했는데요. 하지만 로봇이 사람에게 총을 경우는 상상하기 싫은 판도라의 상자가 열릴 가능성도 있겠죠. 휴머노이드의 전쟁 투입으로 국제 분쟁이 더 잦아지진 않을지 또 안 그래도 심각한 전쟁의 비인간화가 더 빨라지진 않을지 우려됩니다. 끝으로 이번 BTS 공연이 남긴 질문, 광장은 누구의 것인가 생각해보게 되는 기사 보겠습니다. BTS가 광화문 광장에서 펼친 컴백 공연은 국내외 호평을 받으면서 안전사고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다만 시민의 공간을 특정 가수의 공연을 위해 사용한 게 적절했는지, 이를 위해 대규모의 행정력이 동원되고 시민들이 불편을 감수한 게 맞는지 논쟁을 남겼습니다. 이번 행사에 동원된 공무원만 1만 명이 넘습니다. 공연 당일 광화문 일대는 교통이 통제되고 일반 시민들의 접근이 제한됐죠. 시민의 불편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있었는지 의문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이번 행사가 단순 공연을 넘어서 정부의 K-팝 중심 문화 정책의 연장선이 아니었나 하는 해석도 있습니다. BTS와 하이브는 불편을 겪었을 시민들께 진심으로 송구하고 또 감사하다는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이번 일을 계기로 공공공간 사용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새롭게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3월 23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스타트 브리핑이었습니다. 한불 수교 140주년을 맞아 방한한 프랑스 요리 명장들이 남도 미식 체험에 나섰습니다. 천년 고찰의 사찰 음식과 전통 장유에 푹 빠졌는데요. 남도 음식 재료의 프랑스 수출길에도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김범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36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전통 장유 제조 사업장입니다. 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으로 지정된 장 담그기 문화를 배우기 위해 프랑스 요리 명장들이 찾았습니다. 물과 메주, 두겸으로 정성스럽게 담가 1년을 기다려야 하는 장은 담그는 이들의 삶이다 혼 그 자체입니다. 한국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집에 가서 장 맛을 보면 그 집 음식 맛을 알 수 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Nous sommes très satisfaits d'avoir pu découvrir une façon ancestrale de faire cette sauce. Jusqu'à présent, on n'avait pas eu le temps de voir comment on faisait. 앙증맞은 아기 단풍으로 이름이 난 천년 고찰 백양사입니다. 프랑스 요리 명장들은 갈수록 인기를 끌고 있는 사찰 음식 맛보기에도 나섰습니다. 부근에서 나는 제철 음식 재료로 만든 웰빙 요리가 상에 올려졌습니다. Mes impressions, elles ont été extraordinaires, avec des produits frais, des produits locaux. Le shiitake était vraiment très très bon et très goûteux. C'est ça qui était intéressant. 수교 140주년을 기념해 우리나라에 온 프랑스 요리 명장 160여 명은 전복과 다시마 등 해조류의 고장 완도도 찾았습니다. 프랑스 요리 명장들의 남도 미식 투어는 오는 6월
파리에서 열리는 코리아 페스타로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MCF의 세계적인 요리 명장들께서 전남의 전통 식문화와 식재료를 매우 높게 평가를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남의 식재료가 세계 시장에 진출하고 또 미식 관광 교류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라남도는 프랑스 요리 명장들과의 연결을 통해 전남이 K푸드의 본향임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 음식 재료 수출 확대에도 힘쓸 예정입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지난 주말 그룹 BTS의 광화문 공연이 사고 없이 무사히 마무리됐는데요. 실제 현장 인파 규모를 두고 집계 주체마다 다른 수치를 내놨습니다. 당국 예상 최대치인 26만 명보단 적은데 현장 통제에 대한 팬들의 아쉬움도 나오면서 소속사 하이브는 감사와 함께 사과를 전했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리랑 선율이 담긴 신곡으로 광화문 컴백 공연의 문을 연 그룹 BTS. 이렇게 여러분들을 다시 마주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빌보드 정상을 기록한 다이너마이트 등 히트곡까지 아우르며 반가운 귀환을 알렸습니다. 사고 없이 무탈하게 공연이 끝난 다음 날 소속사는 현장에 관람객 10만 4천 명이 왔었다고 알렸습니다. 공연 시작 시간 기준 서울시 실시간 도시 데이터와 경찰이 비공식 추산한 4만 명대와는 다른 수치입니다. 4만 명대는 유료인 고양 종합운동장 규모이기도 한 만큼 팬들 사이에서는 아쉬운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앞서 당국이 광화문부터 숭례문까지도 사람이 몰릴 수 있다고 보고 최대 26만 인파를 강도 높게 통제하는 방안을 수차례 공표하면서 도심 무료 공연이라는 본래 취지가 흐려졌다는 겁니다. 실제 온라인 공간에는 열린 공연이라길래 갔더니 계속 이동만 시켜 돌아왔다는 글이 잇따랐습니다. 실제 당일 현장에서는 관객석 밖 구석에 자리 잡은 사람들을 서울광장 쪽으로 인도했는데 안녕하세요. 시청으로 하겠습니다. 현장 경찰조차 질서정연하게 있는 사람들을 왜 옮기라 하느냐고 반발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BTS는 공연 뒤 팬 플랫폼에 글을 올려 광장을 복귀 무대로 품어줘 감사하다면서 불편함을 감내한 시민들에게 사과를 전했습니다. 소속사 하이브 역시 하루 뒤 입장을 내고 일상에 불편을 겪은 이들에게 송구하다면서 대전 화재 사고 유가족에도 애도를 전했습니다. K-팝 가수 최초의 단독 광화문 공연은 안전하게 끝났지만 열린 공연을 둘러싼 과제도 남겼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프로축구 FC 서울이 창단 이후 처음으로 개막 4연승을 달렸습니다. 서울은 홈 개막전에서 무려 5골을 몰아넣었고 올 시즌 단일 경기 최다 관중 기록도 갈아치웠습니다. 김동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이 홈 개막전에서 올 시즌 한 경기 최다 골 기록을 세웠습니다. 서울은 전반 9분 만 18살 손종범이 자신의 프로 데뷔골을 신고하며 앞서갔습니다. 서울은 후반에도 강한 압박을 이어가며 공격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후반 2분 정승원의 크로스를 받은 클리말라가 왼발 슛으로 추가골을 터뜨렸습니다. 후반 14분에는 로스가 김진수의 크로스를 머리로 받아넣으며 다시 한 골을 달아났고 후반 28분 문선민의 패스를 받은 클리말라가 멀티골을 완성했습니다. 서울은 후반 37분 이승모의 골로 5대0 대승을 거뒀습니다. 서울이 개막 후 4연승을 거둔 것은 창단 이후 처음입니다. 이날 경기에는 관중 24,122명이 들어와 올 시즌 한 경기 최다 관중 기록도 세웠습니다. I feel very good, obviously. First 2 goals in the league this season. Last 3 games was a little bit frustrated for me. 울산은 김천과 90분 공방을 펼쳤지만 0대0으로 비겼습니다. K리그2 경기에서는 부산이 대구를 3대1로 이겼고 화성과 용인은 득점 없이 비겼습니다. YTN 김동리입니다.
미군이 코스타리카 인근 태평양 연안에서 마약 운반선으로 추정되는 선박을 공격해 최소 2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미 남부사령부는 SNS를 통해 선박 한 척에 치명적이고 물리적인 공격을 가했다며 이 선박이 태평양에 알려진 마약 밀매 경로를 통과하며 마약 운반 작전에 관여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령부는 이와 함께 선박이 화염에 휩싸여 폭발하는 영상도 공개했습니다. 이번 주는 완연한 봄 날씨 속 한낮 고온 현상이 지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올라서 올봄 들어 가장 따뜻하겠는데요. 서울 낮 기온이 19도까지 오르며 예년 기온을 7도가량 크게 웃돌겠고 일교차가 10도가량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감기 걸리기 쉬운 만큼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자세한 지역별 현재 기온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각 서울의 기온이 4.8도, 대전 2.7도, 대구는 4도 등 아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19도, 대구 20도, 광주는 21도까지 올라 대부분 지역에서 20도 안팎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이렇게 3월에는 기온이 상승하며 습도가 낮아지고 바람까지 불면서 산불이 발생하기 쉬운데요. 강원 동해안과 경북 등 동쪽 지방과 서울 동북권과 서남권 일부 중부지방에도 건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봄철 화재 예방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당분간 기온의 일교차는 크게 벌어지겠고 내일 늦은 밤부터 수요일 사이 제주도에는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 하늘 자체는 맑게 드러나겠지만 중서부는 종일 또 그 밖의 지역도 공기가 점차 탁해지겠습니다. 오후부터는 국외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먼지 농도가 더욱 짙어지니까요. 호흡기 관리에도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정수현입니다. 뉴스타트 3부 잠시 뒤에 이어집니다.